Okay, that's good. 우리가 이번에 영화를 하나 봤죠? 그쵸. 응. 뭐였죠? 보이우드. 보이우드. 저희가 보이우드라는 영화를 한 편 봤고, 사실은 예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회사 이야기를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볼드보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보이우드랑 또 되게 흡사한 지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또 비슷한 어쨌든 시대를 산 또 남자들의 아들내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갖고 이제 그 영화를 제가 선정을 해서 같이 그 영화 보고 우리 셋이 한번 얘기 나누면 재밌겠다 해서 보고 모였습니다. 네. 보이우드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감독이 누구죠? 리처드 링클레이터.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긴 어게인. 아니 맞다. 아니야, 처음부터 바로 틀리냐. 비포 선셋. Before Sunrise. 비포 선라이즈. 저도 그 인생 영화예요, 엄청. 저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재밌을 것 F 같았어요. 남들이 그거 좋아하죠. 둘이 진짜 재밌게 봤다고요. 저는 사실은 한 편도 안 봤거든요, 그거를. 어. 그래서 이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할까요? 저는 그거 안 본 이유가 우리 이제 갑자기 결혼하기 전에는 뭐 군대 가고 뭐 기숙사 생활하고 이럴 때 빼고는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같은 방에 있고. 그러면은 서로가 누굴 좋아했고 누구랑 헤어지고 붕상 떨고 또 막 어떤 영화에 꽂히고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야. 근데 혈육이 꽂힌 게 왠지 꼴보기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 나는 외아들이어서 몰라. 근데 예찬이 그 한창 그 비포 선셋 요거에 너무 꽂혀 있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그거야. 아직 결혼을 못했으니까 줄리 델피가 저는 아직도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막 저는 앨범도 엄청 많이 듣고 줄리 델피가 가수로 앨범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막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보이우드에서 에다노크가 아버지로, 그러니까 떠난 아버지로 나오는데 거기서 영화 중에 재밌는 게 비틀즈 멤버들이 맞죠. 서로 이제 해체되고 솔로로 해가지고 아들한테 선물이라고 해서 화이트 앨범 말고 블랙 앨범이라고 자기가 컴필레이션을 만들었어. 그것도 스포티파이에 들어가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전 재미로 전 사실 멤버 중에 조지 해리슨을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서 명언이 나오잖아. 에다노크가 거기서 자기가 아들이 누구 제일 좋아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밴드라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거는 합의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설교를 하잖아. 전 진짜 링클레이터 영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애가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뭐 또 그 감독 영화 뭐 본 거 있나? 비포 시리즈랑 뭐 보이우드 그거 그거 외에는 본 건 없는 거 같고. 스크로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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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면 버니도 엄청 좋아요. 네. 아무튼 추천하는 거 들으셨죠? 그거 한번 쭉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 감독의 특징이라고 하면 시간을 나눈다. 다룬다. 그래서 보이후드라는 영화는 한 소년이 몇 살 때부터죠 그게? 정확하게 10살 때부터 6살. 6살 때부터인가? 6살로 써 있었어요. 맞아. 6살에서 한 16살까지 6살에서 12년. 12년. 그러니까 성인 될 때까지 만 18세. 그러니까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8살부터 20살까지인 거거든요. 그 정도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를 다룬 픽션이에요. 다큐멘터리는 아닌데 특이한 점은 이제 1년에 2주간 찍는다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1년에 2주씩 모여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들이 늙고 배우들이 자라는 모습을 담아낸 근데 어쨌든 그 소년이 자라면서 가정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성숙해지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또 부모 입장에서는 한 아이를 키워내고 한 아이가 내 품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실제로 12년간 찍어서 담아낸 영화고요. 그 영화를 저희가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뭐 어땠어요? 일단은 뭐 저는 너무 유명한 걸 알았고 뭔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 왠지. 그러니까 요즘에
어쨌든 워낙에 도파민이 너무 많으니까 아 이거 뭔가 좋은데 재미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1초도 안 지루하고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저는 사실 보이우드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영화를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번 보고 진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다 잊혀질 때쯤 이 제안을 받고 어제랑 그제 이틀에 걸쳐가지고 다시 봤는데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내가 느꼈던 거랑 이번에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처음 감정을 봤을 받았어요. 때가 처음 봤을 때가 아빠가 된 이후였나요? 그 전이었죠. 전이었나요? 아빠가 되기 전에 봤고 그지 전이지. 그리고 지금 거의 어쨌든 애들이 많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보는데 확실히 자기가 경험한 만큼 세상은 열린다고 그냥 완전히 아버지의 입장 아니면 어머니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는 보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봉했을 때 그때 영화들 많이 볼 때니까 개봉했을 때 보고 뭔가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또 봤는데 실제로 그냥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제 감흥 자체도 그렇고.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딱 떠올려 보면 뭐 되게 많은 장면이 기억에 남긴 하는데 그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엄마가 마지막에 아들 떠나보내면서 짜증나. 니네 빨리 가. 그냥 빨리 가고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막 그러다가 막상 진짜 떠나니까 막 우는 맞아. 그 장면? 저 울컥했어요. 나 그 부분이 어쨌든 진짜 아직 그 단계까지 경험 못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주인공의 어머니가 여러 남자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남편하고 새로 이제 또 새로운 집을 막 짓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집을 짓고 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잘 해보려고 행복한 한때에 옆에서 배관을 이제 막 수리하고 있는 이민자가 있었는데 그 이민자한테 가서 당신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봐라. 그냥 던지듯이 이렇게 말하고 다시 또 일상들이 나왔는데 몇 년 후에 아들이 이제 성인이 다 돼갖고 대학에 가게 돼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엄마는 조금 약간 감정적으로 막 또 짜증내고 막 이러고 있는 차에 그 웨이터 같은 약간 지배인 같은 사람이 와갖고 그때는 이제 영어도 좀 서툴었는데 되게 완벽한 영어로 혹시 누구님 댁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가 학교에 갔고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있고 뭐 이렇게 번듯하게 살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아들이랑 딸한테 당신의 어머니 진짜 멋진 분이라고 하고 딱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이거 근데 진짜 잠깐 나오는 배우예요 그 배우가. 근데 그 잠깐을 위해서 잠깐 찍고 몇 년 있다가 그것을 또 찍어서 붙인 거거든. 근데 그게 이 영화를 더 진짜같이 내가 느껴지게 하는 너무 내가 반갑더라고. 저 사람 또 만났어 하는 느낌인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외모도 바뀌어 있으니까 분장의 수준이 아니고 그거가 딱 영화에서 되게 딱 마법 같은 포인트잖아 사실. 그지. 그리고 정말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그 엄마도 계속해서 지겹게 자기 딴에 발버둥을 쳐왔는데 변하지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애들도 떠나고 내가 이러려고 했나? 라고 좀 회의감도 들고 이러는 순간에 자기가 지나가듯이 그냥 툭 던졌던 친절이 다시 돌아와서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애들 앞에서 해주는 난 그게 되게 너무 좋았던 장면이고 저런 순간을 많이 내가 만들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영화 연출 감독 입장에서는 아마 제 생각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분량 중에서 깊이 연출에 개입하고 스토리를 작정하고 만든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였겠구나 생각하긴 했어요. 맞아. 왜냐하면 다 흘러가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매년 이 상황들을 그 해에 계획하고 들어갈 가능성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 장면 하나 정도가 진짜 요렇게 해야지, 요걸 살려야지 이렇게 상상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란 걸 다루고자 결심했을 때 생각한 주요한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실제로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봤는데 처음에 모였을 때도 이 가족은 이런 상황이야 만 던져줬대.
그러니까 대사가 없었대.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걸 겪고 있어만 던져주고 이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감독의 연출 의도가 들어간 포인트인 거지. 그 영화적으로는 보니까 누벨바그 사주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런 영화적인 얘기 잘 모르긴 하는데 시네필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알아본 결과 그 누벨바그 사주 자체도 점프컷도 엄청 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관조하면서 지켜보는 방식의 약간의 다큐와도 닮아있는 방식의 사주인데 거기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그렇고 비포 시리즈도 그렇고 맞아요. 같은 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되게 지켜보는 것 같다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이사 가는 장면에 아이 둘이 차에 타고 서로 막 때리고 난장치는 그 연기가 아니야 그거는. 진짜 싸우고 있더라고. 맞아. 아니 뭐 그러면서 웃고 그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 키우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거를 잃고 싶지 않다. 내가 그걸 영원토록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는 진짜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실제로 담아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고 아빠랑 또 차에 있을 때 또 맞아. 이제 저한테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특히 조금 컸을 때 약간 사춘기 올랑말랑 할 때 좀 대면대면 할 때 야, 네 얘기도 좀 해봐. 왜 말 안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애가 자연스럽게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아빠는 뭐예요? 아빠 얘기도 좀 해요. 이렇게. 아빠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늘 듣고 싶고 또 그런 어색한 순간이 또 올 텐데 그거를 타개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재밌었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그 에다노크가 이제는 잘 안 만나잖아요. 띄엄띄엄 매주 만나다가 자기 가족이 마지막쯤에는 생겼으니까. 잘 안 만나는데 그 거의 다 어른이 된 그 꼬맹이 아니 그 친구 이름 뭐지?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주인공 이름을 아, 생각나고 근데 약자로 MJ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다 내가 봤을 땐 다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보고 있어. 그치. 그 친구 이름 뭐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 친구랑 에다노프랑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 에다노크가 그렇게 그냥 친구처럼 아빠지만 늘 친구같이 접근을 하던 그 에다노크가 아들한테 운전 조심하고 꼭 앞에 꼭 잘 쳐다보고 운전해야 된다고 아빠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 걱정이구나. 그게 이제 많이 꽂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에다노크가 저는 되게 이혼 전문 배우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즈에 나왔던 에다노크가 맞아. 여기에 같이 나오니까. 근데 둘 다 시간을 다루는 배우가 맞아. 연결돼서 좀 보여지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딱히 딱 한 장면을 뽑진 못하겠고 그냥 어저께 봐가지고 그런지 전체가 다 순간순간이잖아. 서사가 막 감독이 의도하는 식으로 막 많이 보여주거나 이러지 않고 장면을 그냥 푸티지 이렇게 해가지고 따다닥 보여주는데 최근에 딱 봤을 때는 그냥 마지막 엔딩이 딱 기억나는 것 같아. 조용히 그냥 말 없는 그 순간 자체가 그 링클레이터 영화는 비포 시리즈도 좋아하는 거는 난 이전에 그거를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을 때 처음 봤어. 그래서 난 그냥 친구들이랑 되게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되게 길게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게 되고 싶었거든. 그냥 막 엄청 거대한 이야기도 했다가 별거 아닌 이야기도 너무 많이 했다가 그거가 영화 자체가 다 데이트립인데 세 번이 다 그게 첫 번째 영화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막 대화량을 저렇게까지 남녀가 대화를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었거든. 나는 난 미술학원에서 처음 여성 친구들 그냥 만났었는데 저렇게까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사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번에 보고 좋았던 건 그냥 그게 다 뮤트되는 순간이었어. 그냥 이제 가족들에서 이 친구가 하나의 딱 자아가 돼가지고 내보내잖아. 그리고 엄마가 이제 거기서 막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제 둥지에서 나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 마지막에 뭐 이야기해주고 너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지낼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새로운 챕터로 가게 될 때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여행을 떠나잖아. 그냥 여행 떠나서 그 커뮤니티에서 나가가지고 뭔가 뭐
아마 미국이면 사막 같은 데 놀러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랑 같이 그 대화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 순간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해주는데 거기 있던 그 여자인 친구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순간에 쌓이는 건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해줄 때 그 주인공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 이 사람의 반대 얘기처럼 딱 해가지고 역설적으로 딱 리버스해서 해주는 대화가 여자애가 그렇게 리버스 그랬나? 그러는데 딱 그거를 듣고 저는 영상을 제가 감독을 하진 않았으니까 최근에 또 많이 느끼는 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뭐고 가족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외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전 가족들이 다 그 영화처럼 이렇게 분리돼서 사는데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건 내 얼굴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본다는 거에 계속 꽂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죽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예진이 얼굴을 볼 수 있고 예찬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표정 짓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인칭 자체가 게임처럼 보이잖아. 사실 코 살짝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한 번도 내가 나를 상자 관점으로 영상을 찍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데 그거가 별거 아닌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내 얼굴 못 보고 죽어 실제로. 그러니까 대칭된 내 얼굴을 보고는 사는데 반사된 거지. 다 반사된 거지. 옆에 사람들이 진짜 목격자구나 이 생각을 되게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서 좋았던 영화?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까지 찍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안 그래도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찍어줬으면 어땠을까. 진짜. 그 무슨 평론가 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찍어줘 그게 있더라고. 하긴 이 영화도 주인공은 그 친구 하나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 비추면서 거울처럼 그 친구를 이제 보여주는 그 느낌들이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엔딩 때 사실 여자친구도 있고 막 했는데 다 동네 여자친구 막 이랬는데 처음으로 그 모든 거를 그냥 끊어진 채로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네에서 딱 시작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나는 이제 또 아빠가 되니까 그렇게 등지에 떠나는 순간을 또 생각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네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목격자, 누군가 날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찍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볼드보이라고 지금 매년 여름마다 아이를 찍고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볼드보이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까 1부랑도 연결되는데 회사의 형태로 펩스가 전환이 되면서 제 역할이 감독에서 이제 멀어졌다 보니까 역시 또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정말 제너럴리스트로서 이렇게 관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연결하고 하는 것들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그 십몇 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실제 뭔가 연출을 했던 그 순간들이 나름 내가 그것들을 애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세상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아깝다.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순간이 되게 아깝고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기도 했었고 동시에 이제 어느 날 첫째 그린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와이프가 그 해 3월인가? 같이 둘이 카페에 앉아있는데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주도에 한 달짜리 예약을 하고 저한테 통보를 하듯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십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길게 쉬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패기가 진짜 대단해가지고 약간 하얗게 질렸어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쉰다고? 이렇게 나보고 쉬라고? 이거 일을 멈추라고? 그럼 자기 혼자 가겠대요. 근데 애기 셋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가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그해 2000 몇 년인지 기억 안 난다. 어쨌든 그 첫 해에 제주도를 한번 가서 한 달 살이를 하는데 그 뭐 인생을 바꾸는 수많은 순간이 있겠지만 그 순간이 최근 들어서 저한테 느꼈던 가장 크게 인생 바꾸는 순간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행복하다. 자연 속에 내가 그냥 하나 돼 있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한 달 내내 했었고
한 달 내내 물속에 있었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카메라를 하나도 안 들고 완전히 논 상태로 놀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순간 또다시 그 다음 해 숙소를 바로 예약을 했죠. 그만큼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이제 돌아오는 순간 곰곰이 고민을 해보는데 그 다음 해에 가면 내가 놀기도 놀겠지만 기필코 카메라를 들리라. 이거는 내 인생에 이렇게 꼭 기억하고 싶은 걸 내 카메라 안 드는 건 내 스스로에게 너무 죄 짓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진 않았고 카메라를 들고 가서 있는 그대로 좀 찍어 놓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서 제주도로 갔죠. 그렇게 해서 작업이 시작이 됐고 이제 숙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처음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미지적으로 약간 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뭔가 한번 인생을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변신을 한다는 느낌에서 되게 시원하게 머리를 한번 그게 네. 빡빡 밀고 물속에 뛰어드는 걸 한번 꼭 하고 싶다. 그거를 영상으로 남기면서 뭔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상 찍기 전에 첫 해에도 머리 밀고 그렇게 놀았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이걸 꼭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만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머리 미는 걸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가서 앉아서 머리를 미는 걸 이제 찍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뭐 애들이 조잘조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 켜놓고 머리를 미는데 그리고 나서 그 찍은 푸티지를 가지고 그날 밤에 쭉 열어보는데 그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냥 느끼기에 원래는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편집을 해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그날 찍어 올려야 되겠는데 싶어서 그 한 편 편집 다 끝내고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한 거죠. 이름도 없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지? 이름 뭐 어떻게 올리긴 해야 되는데 해서 볼드랑 벌드랑 똑같으니까 대머리랑 볼드 용감하다의 볼드랑 중의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래 그럼 볼드보이로 해보자. 그래서 볼드보이로 이름을 짓고 그 타이틀도 볼드보이에서 볼드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볼드보이라는 얄궂은 디자인을 이제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볼드보이가 탄생을 했고 그거를 매일매일 스스로의 컴피티션을 하듯이 바다에서 하루 종일 놀고 집에 들어와서 한 새벽 3시까지 편집을 해서 업로드까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보면서 또 놀고 또 그날 올리고 그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까지 이제 점점점 이어서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는 예진이가 보여줘가지고 봤었는데 저도 그 사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제주도에 나와가지고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뭐 그 소개를 해준 친구들도 있었고 집을 구해주기도 해가지고 좀 길게 되게 가 있었는데 여름을 저도 한 몇 년간 제주도에서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그거가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사회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사회인인 저로 살잖아요. 근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도 그걸 다 내려놓고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가가지고 그때 저는 아직 가족이 없으니까 제주도 친구들이나 뭐 거기 육지에 있는 친구들 오게 해가지고 있고 막 이제 여기 있는 친구가 알려주는 것처럼 뭐 물대화 막 이런 거 언제 물이 들어오는 거나 밀물 썰물 같은 개념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지내고 제가 수영하면 전 수영을 원래 못했었거든요. 근데 큰 세례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삶에서 그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한 것처럼 저는 계속 그러니까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연결이 되면서 너무 기분 좋고 느낀 것들이 있었지만 나라는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그때 되게 많이 생각해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게 그냥 별다른 게 없고 계속 놀아보면
나라는 사람이 뭔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록 저도 그냥 파편으로만 남겨놨는데 그 당시에 그걸 계속 아이들 자라나는 걸로 보유처럼 찍고 있는 거 너무 나중에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만이 아니라 가족들한테 다 너무 선물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막 예전에 유민의 집인가 그런 책처럼 네, 유미. 그것처럼 유미네 집 맞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냥 책인데도 다 넘기고 나면 너무 찌하잖아요. 뜬금없이 눈물 나잖아. 그 맞아요. 편집이 별것도 없는데 네. 감정입이 너무 많이 되잖아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스스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둘째 해 다녀와서 그렇게 찍어온 다음에는 같이 좀 리뷰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그 리뷰들 중에 그래서 이게 뭔데?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이게 작품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리뷰를 들은 거예요. 약간 띵 맞았어. 난 너무 좋은데. 회사에 크리틱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이제 내가 너무 좋으니까 스스로가 이 프로세스와 어떤 방향과 가고 있는 이 느낌과 그림적인 만족도와 스스로는 이게 너무 애정이 크니까 이걸 깠는데 개인적인 개인의 일기니까 또 누군가가 어떤 작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거야. 내가 너무 좁게 보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작은 일기 그냥 원업댐이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진짜 의미 없는 피스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빡 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 좀 한동안 우울했어요.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거 싫다고 하니까 난 좋은데. 그렇지. 그거 참 원초적인 짜증이지. 왜냐면 남들한테도 의미 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게 작업이잖아요 사실. 나 혼자 만족한다고 끝나는 거면 공개하지 않는 일기겠고 근데 나는 공개를 했는데 누군가는 반응을 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게 당연한 건데도 영화에도 나오는 거지만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잖아요. 남 의식하냐 의식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이 영화 속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기 뭐 사진에 대한 것도 맞아, 그렇고 맞아. 삶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엄청 의식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와, 난 진짜 이렇게 따지면 안 한다. 왜냐면은 저희는 그때 송캠프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주도 간 핑계가 사실 송캠프였는데 그냥 반응이 너무 없었거든요. 가수를 말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대로 해가지고 어떤 필름을 찍었어요. 조선 세비지라는 걸 찍었는데 가수도 말하는데 저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곡성보다 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이. 그리고 그랬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작권이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메가커피를 사 먹을 정도가 제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냐면은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대중적인 예술가로 생각하면 왜 했냐? 이 느낌을 듣게 되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재화로 그거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게 실패지만 별로 실패 아니라고 느끼는 건 모두가 저는 그 체험을 하면서 성장 한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언 부족들 의식처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번 강해진 거죠. 그러면 사회에 우리가 더 멋진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음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의미 없는 것들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피드백을 듣고 근데 그 피드백 중에 좀 의미 있었던 피드백이 뭐냐면 이게 인스타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았었다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인스타에서 자기가 그냥 시의적으로 이게 올라온 타이밍과 제 글이랑 같이 막 붙으면서 파워풀하게 이게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었는데 그 파편적으로 있었던 영상을 한때 묶어가지고 리뷰한다고 보여주는데 연결성 없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나한테 강점이 있는 걸 이런 이미지들을 쇼로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오프라인에서 하나하나 틀고 그냥 나를 궁금한 사람 볼드보이 궁금한 사람 엮어가지고
내가 설명까지 그냥 같이 곁들여 버린다 이 배경이랑 그리고 노래도 하고 뭐 사람도 모으고 이렇게 하면 야 하던 거 하는 거야. 옛날에 했던 그 여행자의 마음이 거기까지 오거든. 그치? 그거 하면 이게 차라리 완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세 번째 해 그리고 겨울에 미야코지마 영상까지 만든 다음에는 요거는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봐도 미완성인 거 인정. 근데 미완성인 거 나 공유할 거야. 나 그거 이제 멋있는 거라 생각해. 근데 그게 오히려 목표가 하나가 더 생기더라고요. 쇼로서 완성 있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목표인데 다른 하나는 이제 다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보이후드 얘기가 나왔어요. 오빠 이거 보이후드처럼 진짜 한 10년 찍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은데 이거 그거 붙여놓으면 이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이제 띵 맞은 거예요. 아 그래 이게 그냥 파편으로 그때 끝나는 거로서는 의미가 안 가질 수 있는데 10년 지나서 이거 10년 푸티지를 같이 묶으면 이건 미치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아 그때까지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까지 가는 건 가는 건데 그때까지 그냥 아티스트처럼 이거 꽁꽁 뭉쳐두고 발표 안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내가 그냥 조금 더 볼드보이 이름처럼 용기 내가지고 쇼에서 아 나 이거 복원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쇼의 이름이 더 미들 오브 볼드거든요. 나 이거 만드는 과정 중간에 내가 얘기할 거야. 나 이거 미완성이라는 거 알아. 근데 보여줄 건데 이거 10년 끝날 때까지 계속 팔로우 해줬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이거 재밌게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 한국에 미쳐드는 게 있거든. 근데 어. 현대판이지. 그러니까 나는 잘 볼 때 그냥 이 SNS 세상에 그냥 그 SNS에서 뭔가를 공개하고 플레이하고 이런 거에 진짜로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과정도 공개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한 클립에 그리고 거기에 그 클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캡션과 함께 완성되고 과정들도 영상만 띡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직접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직접 보여주고 같이 또 만나고 어쨌든 그 쌍방향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뭔가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는 좀 배워야겠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 엄청나게 현대적인 작업자다. 나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어. 나는 키보드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컴퓨터에. 나는 사실은 그지. 난 진짜 고전적인 인간이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아 근데 저도 지금 막 열심히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런 거면 너무 대단하고 그 호흡 자체가 따라하기가 맞아, 어렵잖아요. 맞아. 매일매일 작업을 해야 맞아. 되고 매일매일 모든 과정을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전 진짜 그렇게까지 또 못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제가 그때 담당했던 팀이랑도 또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뭐지? 어떤 해수욕장을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은 좀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따로따로 갔어. 차가 두 대여가지고. 근데 이제 먼저 간 팀이 있고 우리가 다음에 갔는데 돗자리를 깔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 좀 쉬려고. 근데 저 멀리서 너무 싫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쇼츠를 계속 찍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우리 동료였던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 이게 매일매일 뭔가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 더 자주 릴스 형식으로. 근데 그렇다고 모든 게 또 작품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또 않거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조금 그걸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근데 그 밸런스 문제 같아. 근데 그거를 얼마나 숙성만 시키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나 뭐 어떤 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심지어는 그것도 헷갈려 이제는. 숙성을 안 시키고 매일매일 그냥 릴스 찍어서 올리는데, 그게 지금 관점에서는 그 작품이라고 안 볼 수 있지만 그 또한 작품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나는 그냥 본인의 선택 같아.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고. 맞아.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요즘 세상에서 작품이라고 보이면서도 또 동시에 활발하게 소통까지 하는 그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 드는데, 동시에 나도 그런 의문이 들긴 했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보이후드도 결국에는 보이후드 때만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끝이 있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그린이 지금 이제 첫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고 사춘기 접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내 모습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잖아. 해가 갈수록 애가 달라지고 또 협조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그 딸이 실제 링클레이터 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 비중이 엄청 줄어. 근데 그게 딱 사춘기 때 안 찍고 싶어 하는 거야. 맞아. 그렇게 얘기했대. 처음에는 자기가 찍고 싶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시작했으면서 춤추잖아 나와가지고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하잖아. 너무 귀여워. 그러다가 이제 안 하잖아. 계속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마지막 최근에 올렸던 클립이 교회 앞에서 제가 이제 의도를 했던 게 지난 여름을 회상을 하면서 뭐 어땠는지 인터뷰를 이제 따고 싶어가지고 세워놨어요. 찍는데 아빠 왜 하는 거야? 안 해! 이제 슬슬 연출가의 의도에 반대로 가고 있네. 이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떡하나 하다가 그냥 그걸 살려가지고 뭔가 클립을 하나 묶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렇겠죠. 카메라에 또 협조적인 거기 이제 영화 아빠의 속에. 소감을 이제 쭉 적하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 관점에서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을 그리고 그 실제의 상황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카메라는 다큐멘터리의 상황에서는 늘 투명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아이들이 나에게 허락하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보이후드처럼 계속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에다노크가 자식들을 그 먼 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말마다 계속 찾아가는 컨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노력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거든. 이제는 그 사람이 이 유대감을 위해서 야구장을 데리고 가고 진짜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볼링장에 데려가가지고 뭐 피임을 왜 해야 되는지 굳이 설명을 하고 이 과정들이 자기한테도 얼마나 머쓱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은데 그 노력들을 내가 그 사춘기 시절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투여를 하면서 해낼 수만 있다면 이 친구들이 카메라는 언젠가는 계속 투명해질 거고 내가 그걸 담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 그런 부분 좀 겹쳐서 보이긴 했어요. 그렇지. 어쨌든 대화 상대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계속 하는 고민이 그거 같아.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게 언제까지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이고 싶다. 요거 같고. 진짜 그거 같아. 나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아버지들 보면 표현이 진짜 서투르잖아. 어떻게 보면 말을 잘 못하잖아. 나도 아버지랑 시골 가서 대화 나누는 게 밥 먹었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막 예전에 왜 궁금할까? 이렇게까지 생각했어. 나한테 궁금한 게 밥 먹었냐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표현법을 진짜 모르기도 하고 할 말이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야. 밥 먹었냐. 그리고 나는 예전에는 아버지랑 거의 대화 안 하고 어머니랑은 진짜 친구처럼 지금까지 지내는데 아버지 때 나이를 제주도에서 나랑 정훈이랑 같이 만난 어떤 형이 있었는데 내 아버지 나이였거든. 그래서 그 아버지와 동갑인 그분이랑 형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지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에다노크 스타일의 그 어떤 아저씨인데 되게 그분이랑 같이 같이 차 타고 다니고 우리 막 뮤직비디오 장소도 소개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것저것 도움 많이 주셨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몇 개월 동안 계속 한 거야. 그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분도 막 가게에 손님이 없고 이래서 우리를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빠랑 동갑인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진짜 이 사람이 형처럼 대화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리고 나도 전화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형님 뭐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20 몇 살 터울에 아빠랑 나랑 터울인 나이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20대 자아의 나와 40대 자아의 나가 크게 변하진 또 않는 것 같거든. 어떤 부분은 또. 근데 이 사람이랑 우리 아빠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겠구나라고 잘 생각했어. 그래서 그 뒤로부터 사실
대화를 좀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그지라. 근데 아버지들 세대는 진짜 그럴 것 같아. 뭔가 대화 자체를 해본 적 없는 거지. 쉽게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근데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아버지랑 자식 간의, 아버지랑 아들과의 관계가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세대 아빠잖아요. 네. 그리고 잘하는 아빠잖아요. 그냥 주변을 둘러봤을 때. 물론 제가 제 입으로 잘하는 아빠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최수정 아빠? 스스로 엄청 잘 알고 있고 내가 이제 부끄럽지만 그런 부분은, 그러나 그냥 이전 세대보다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린이가 점점 커가니까 스스로 어려운 게 느껴져요. 스스로 어려운 게 느껴져서 얘랑 무슨 얘기를 어떻게 더 이어가야 되지? 내가 잔소리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 영화에서 보는 그 새 아빠들 잔디 깎았냐? 할 일 다 했냐? 그게 이제 눈에 더 보이더라고요. 점점 더. 나도 그런 모습들이 내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엄청난 의지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면 진짜 어렵겠다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에다 놓고도 진짜 같이 안 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쿨한 태도를 계속 난 유지할 수 있다고 그것도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혼자 지냈는데 아버지랑도 그렇고 어머니랑도 그렇고 같이 계속 안 지냈으니까 우리는 되게 서로 쿨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에다 놓고 포인트가 있어 우리끼리 대화할 때. 근데 그게 늘 우리가 같은 집에 함께 다 같이 산다고 치면 서로 엄청 지리멸렬해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소중하지만 소중한지 모르게 되잖아 그거 자체가. 근데 그래서 재밌게 대화하게 되는 것 같아. 사실 우리는 좀 미국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난 그런 포인트도 사실 나는 엄마한테 더 입이 많이 됐었거든 그 캐릭터에서. 내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에다노크 캐릭터는 진짜로 한 달에 한 번,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애들 데리고 나가갖고 그치. 특별하게 시간 보내는 날이지만 데이트해준 아빠잖아 사실. 엄마는,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양육비나 이런 것도 얼마 보낼지 모르겠어. 능력이 없고 그냥 거의 안 되다가 엄마가 그냥 한번 된 것 같아. 혼자 돈 벌고 그 모든 걸 엄마가 다 해결하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해야 될 남편을 고를 때도 보면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많고. 어쨌든 나도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런 걸 많이 고민하는 시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엄마한테 되게 이입을 많이 하면서 보긴 했어. 그러면서 어쨌든 같은 어려움인 거지. 계속 같이 있으면 잔소리 하게 되고 좋은 사람이기 힘든 그게 있는 거지. 근데 혜연이랑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어린 애들 나올 때는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 이입해서 보다가 또 엄마한테도 이입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투영이 되는 게 참 재밌었고. 근데 난 그게 궁금했어. 계속 아이들을 찍잖아. 그리고 아빠와 아들 관계가 좀 더 독특하다고 하는 지점 나도 느끼지만 계속해서 내가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투영이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내 결핍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또 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들이 있고 막 그러거든 사실은. 그걸 촬영하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뭔가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 건 없었는지. 아빠와의 관계가 있잖아. 우리가 또 아빠지만 동시에 아들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그 아빠와의 관계나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투영하거나 집중하면서 보드보이 작업하는 거는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떠올리게 되는 것도 많지는 않고. 근데 진짜 그냥 아이들 목소리 하나하나에 조금 많이 집중했던 게 훨씬 더 컸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를 좀 투영해주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이랑 푸르미가 막 조잘조잘조잘 막 떠들어대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주도적이고 누군가는 또 조금 따라가주고 뭐 그런 약간의 그
형제들 간에 약간의 정치 관계도 있고, 그리고 혹은 완력 관계도 조금씩 있고, 혹은 누군가가 못하던 걸 갑자기 해내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그냥 내 자식들이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친구들 통해서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혹은 또 그냥 내가 영화를 보듯이 얘네를 보면서 또 교훈을 또 따로 얻기도 하고, 그런 약간 두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녹이면서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들을 했어. 그래서 최근에 뭐 옛날에 살다 왔던 팔라우라는 섬에 아버지랑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을 같이 주고 싶어 하고, 나도 물속에서 자유롭고 싶은 이유가 혹시나 그 안에서 옛날에 그렇게 놀았던 추억 때문은 아닐까, 막 그런 지점들 연결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보기는 했었는데, 근데 또 막상 찍다 보면 좀 되게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 네,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 질문을 하긴 했지만 나는 내가 이제 그런 뭐 누구나 가정에서 뭐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 서운한 것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고 되게 거기서 되게 독립적이게 된 게 아이 낳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그냥 거기에 되게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내 부모와 나의 관계를 투영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떨어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립이 되게 자기 되고. 그게 관점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물어봤지만 나도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 뭐 아빠랑 반면교사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아빠랑 다르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오히려 요즘 이해하게 되는 게 있고.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과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되게 많이 연결됐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비교적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아빠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뭐 아빠 같은 경우에는 더 아주 엄격하게 자기만의 시간들을 만들어서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에너지의 한 50% 이상의 포션을 교회에 의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많은 것들이 좀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들을 요즘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애기 낳고 오히려 부모는 생각보다 무력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애기 낳아보기 전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그것 때문에 성격도 형성되고 막 되게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나보니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 당연히 사랑해주고 소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냥 아이들은 그 개별적으로 그런 아이로 태어나고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알아서 또 살아가고 퍼나가는 거야.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게 적다라는 걸 되게 점점 이제 좀 더 크면 더 느끼겠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편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볼드보이도 마찬가지고 저기 보이후드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면 그냥 관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이 아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관찰해주고 기록해주기 때문에 인생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나 아이들 보면서 그 생각 진짜 많이 해. 나 얘네 관찰하고 싶다. 끝까지 얘네를 보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 요 볼드보이의 핵심 제가 철학을 정리해 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한 둘째 해까지 다녀온 다음에 글을 하나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글에 적어 놓은 게 육아를 하듯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고 다큐멘터리를 하듯 육아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쓰면서 써놨던 글인데, 어떤 맥락의 글이냐면, 이 볼드보이를 50mm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 하나만 가지고 쭉 찍거든요. 그러니까 줌을 당기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근데 그 렌즈가 거리감이 한 요 정도 되면 한 바스트 정도 찍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거리감이라는 거는 요 정도 거리감에서는 애들이 노는 거에 제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잘 보려면. 관찰자 시점으로. 네. 요 정도 그 거리감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작업이다. 내가 그거를
개입하지 않고 잔소리하는 입을 닫고 요 거리감으로 내가 진짜 관찰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진짜 미친 듯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 컷 자체가 클로즈업이 매크로까지 되는 렌즈인데 그 가까이 붙었을 때는 내가 숨막히게 아름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그 거리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듯 육아를 하고 육아를 하듯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근데 들었었는데. 이게 영상일 것 같은 게 그거 같아. 개입하고 싶을 거 아니야. 본인의 아이들이니까. 근데 내가 그 찍는 사람이면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사실 그렇죠. 지금 여기 친구 있는 것처럼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그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식의 작업이잖아요. 스스로한테. 네. 완전 짱일 것 같아 어떤 부분이. 그래서 이게 육아를 하는 연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카메라를 들면서 제가 교훈을 엄청 많이 느끼는 게 카메라를 드는 순간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카메라를 안 들었으면 얘네가 이제 너무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잘 노니까 흘러나가거든요. 그냥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안 돼요. 진짜 명장. 집중 안 돼서. 어른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켜고 집중을 하는 순간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캐치가 되는 게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찍는 순간에도 안 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편집 프로그램을 키면 또 보는 거. 와, 이게 다시 보면서 다시 맞추면서 이게 편집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씬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시 맞추다 보니까. 진짜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거는 저도 원래 그림 포지션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디렉터면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 혼자서 그림 그렸을 때 되게 행복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연결해주고 내가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자가 되면 말로써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침전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모자라진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랑 스스로 대화를 아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작업을 잘 해내는 사람들은 늘 보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다. 근데 나는 형이랑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비슷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작업자들을 하게 두고 그냥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포지션과 상황임에도 그냥 입 닫고 그냥 지켜봐주고 그냥 끝까지 봐주는 걸 되게 잘한다고 느꼈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하기가 싫으니까 말을 좀 최대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얘기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형만큼 그치, 경력이 있고 하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거를 어쨌든 우리는 그거 같아. 우리 자체가 작업자로 시작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존중해야 지켜봐주고 이 자판기가 잘 뽑아줄 거라는 걸 아는 거 같아. 근데 어쨌든 나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잘 그걸 하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육아의 관점에서 육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 그러니까 저 그걸 좋아해요. 주변의 작가들이 다 붙는 거지, 붙는 거야. 사람들이. 전 예진이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지만 그러니까 뭐 쉽게 이센스나 제이통도 그렇고 뭐 다양한 사람도 그렇고 사실상 그 씬에서도 엄청 뭐랄까 사람들 되게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보는 게 그러니까 육아를 제가 안 해봤지만 육아처럼 이 사람 해내는 순간을 기다렸다 보는 게 저한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랄까 뭔가 사람들한테 그게 딱 펼쳐지는, 우리 뭐 현상 이번에 할 때도 예진이가 그냥 집중해가지고 만든 거나 주변 사람 도와준 거가 사람들한테 한 몇천 명 앞에서 딱 스프레드 될 때 전 그거를 엄청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렸고 뭔가를 걷어 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사람들이 이거에 감동하겠지라는 전 그냥 그럴 때 화면 보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보고 있나 이걸? 내가 같이 만든 거를? 전 막 현장에서도 되게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XG 이거 담당했을 때 어느 순간에 거기에 감독님이 딱 해가지고 뭔가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현장이 엄청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연예계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면서 각자 일을 너무 이것저것 하려다가 잘하려다가 전 되게 노이즈가 되게 많이 심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로 좋은 예술이 나왔을 때는 되게 소리가 딱 없는 순간일 때 그리고 그거가 사람들한테 딱 갈 때 사람들 마음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만화가 형도 되게 유명한 만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시즌2, 시즌3 그분 작품 모두가 기다리지만 유일하게 제일 친하면서도 말을 왜 안 그리냐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대웅이 형이고 어쨌든 그냥 계속 기다려주고 진짜로 제일 관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를 잘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거의 뭐 공인 대나무 숲처럼 예술가들 되는 것 같고 근데 부모로서는 그 진짜 어려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전 그냥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친구들 중에 남편도 아내도 다 친구인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막뭐 그러니까 그냥 전 요즘에 되게 당연한 게 신기한데 원래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근데 걔가 신생할 때 내가 안아보고 엄청 진짜 작았다가 형태가 다 만들어지고 이제 나한테 막 뭘 알려주기도 하고 막 이런 순간들까지 가잖아요. 이제 막 7살 되거나 제 친구들의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예전에는 막 아무것도 몰랐던 애들이 가면 뭔가를 막 설명해주는 그런 걸 할 때 세상에 없었던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좀 막 뭐 픽사 영화 소울처럼 되게 신기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았다가 이제 실체가 되고 근데 그걸 인간이 낳고 리들리 스콧이 에얼리언 왜 계속 만드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에 꽂히는 거야 어떤 예술가가. 근데 링클레이터도 좀 비슷한 유형의 예술가인 것 같아. 뭔가 배우들한테 대본이나 막 엄청 치밀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 던져주고 거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 웬만한 믿음과 어떤 확신이 없으면 좀 하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서 되게 좋은 예술이 나오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모든 걸 내가 다 통제해야겠다 라는 게 사실 어차피 불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작업자로서도 그런데 뭐 육아를 하고 인간으로서도 나는 뭐 예찬이 제일 잘 알겠지만 나는 모든 걸 내가 다 통제해야겠다라는 유형의 진짜 사람이거든. 되게 강하고 그리고 웬만한 건 다 통제가 되어 왔었어. 사실 실제로 내 인생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고 근데 이제 갈수록 그게 안 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점점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험, 수능, 뭐 무슨 그런 정도의 퀘스트에서는 어느 정도 되던 것들이 점점 안 되고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점점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 시기고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고 모든 게 또 다시 새로 하려니까 막 갑자기 너무 괴로운 때도 많은 거야. 집에 가면 애들 울고 있고 내가 느끼기에 혜연이랑 나랑 많이 자주 대화를 하는 게 지금 제일 많이 변하는 시기면서 동시에 힘든 시기인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 영화 볼 때도 그렇고 그게 되게 위로가 됐던 거는 그냥 어차피 흘러가고 두고 그냥 순간이다라는 게 되게 나한테 되게 많이 와 닿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뮤트 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내가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오려니까 되게 힘든 과정을 겪는 거구나. 근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가야 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는 순간 느낌들이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대홍이 형이나 요즘 만난 친구들이랑 많이 하는 얘기가 아이를 낳는 감각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야. 아이를 낳으면서도 내가 되게 느끼게 된 게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나라는 그 한 개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니까 내가 그냥 어떤 인류나 큰 역사의 흐름이라는 걸 인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물론 뭐 대대손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실제로 엄마 아빠가 있고 그 위에 할머니가 있고 또 위에가 있고 또 내 밑에가 있으면 얘도 또 밑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보다
매 순간순간 통제가 안 돼서 너무 괴롭고 막 이렇게 느낄 게 아니라 어차피 엄청나게 큰 흐름 중에 하나라는 감각이 아이를 낳고 나서 난 처음으로 그걸 느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 인생을 조금이라도 좀 덜 괴롭게 만들어준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영화가 난 되게 좋게 느껴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났어. 네가 순간을 잡는 게 아니라 순간이 널 잡는 거야. 라는 왜요? 생각이 났어 갑자기. 그래서 뭔가 시간이 순간을 잡는 게 아니라 시즈라는 표현을 썼어. 시간이 순간을 잡는 게 아니라 순간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잡고 뭔가를 하려고 의도를 하는 게 사실 되게 무용하고 뭔가 그냥 순간들이 되게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요즘에 하면서 지내고 있고, 갑자기 내 개인 소감을 저도 되게 비슷한 지금 맞아. 생각을 하나를 한 게 계속 고민하고 또 곱씹고 있었던 게, 최근에 와이프가 운명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얘기를 했어요. 운명이.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운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유의 의지라는 것들을 엄청 많이 주셨다. 그래서 나무로 쫙 이렇게 가지가 뻗쳐나가듯이 여러 가지 옵션의 인생의 선택지들이 있으면, 내가 만약 이렇게 선택했으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했으면, 선택했으면 최종 종착지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수많은 가지의 선택지들을 옵션으로 주셨지만, 이거를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선택하는 거에 맞춘 요거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지나고 나서 자고 나가지고 아침에 비몽사몽으로 갑자기, 제가 성경을 잘 외우지 못해요. 그 기억나는 구절들이 잘 없어. 근데 평생 한 가지 딱 외우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약간 내가 그 자유의지가 나한테 진짜 충만하고 엄청 많고 내가 다 고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거 내 뜻이 맞아 하고 고민했던, 나의 마음으로 선택했던 이 많은 걸음들이 어쩌면 하나님 손바닥에 안에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운명론적으로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랑 또 연결돼서 좀 생각이 났던 게, 엄마가 진짜 나의 최선을 다했잖아요. 늘 이 남자도 만나봤고, 이 남자가 이제 꽝이야 그러면서 또 고통스러워봤고, 또다시 이 남자는 다를 것 같아 또 만나봤는데 또 실패를 겪어봤고, 근데 어쨌든 이 엄마로서는 자기의 최선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선택들을 계속 해왔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어쨌든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잖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널 떠나보니까 막 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공허하게 느껴지는 부모의 느껴지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 아들이 내뱉은 말이 저는 또 인상적이거든요. 엄마 아직 40년 남았잖아. 그렇지. 맞아. 물론 이 공허함 뒤에 결국은 지금 현재 남은 나의 미래가 결국은 또 알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운명들을 또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나한테 여전히 또 선택이 남아있구나, 나는 약간 띵 오는 것도 있고, 또 마지막에 뮤트되는 그 순간도 여전히 또 오늘이 나한테 남아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운명이 뭘까? 결국은 지금 오늘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고. 진짜 그 지금까지 한 40년을 살면 또 뭐 좀 생각을 하면 40년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가 되게 금방 온 것 같지만 또 엄청 긴 시간인데, 또 한 번 보너스가 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생각 저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맨 처음에 1부에는 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앞으로 40년, 50년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일도 일이지만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계속 집중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런 고민의 차원에서 기록을 하는 사람인 거고 또 우리는 또 뭔가를 또 끼적일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해봤고 그냥 결국에는 아까 뭐 빈 나무에서 어떤 점 하나 과정이라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냥 되게 엄청 큰 인생에서 내가 수많은 점 중에 하나라는 거를 그냥 깨달아가는 과정 같고 그걸 근데 되게 더 어릴 때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었다면은 그게 되게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어쨌든 그래도 서로 더 즐겁게 재밌게 기록하고 또 남길 수 있으면 또 되게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볼드보이 나는 너무 좋았고 왜냐면 일단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혜연이가 너무 부러워해 모든 엄마 부모들이 다 부러워할 거야 그치. 아 당신도 이렇게 좀 찍어줘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장비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프로페셔널이니까 가능한 영역이고 그러니까 나도 점점 그 생각이 들어 그냥 누구나 자기 인생 우린 그림 그리고 뭐 뭘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점인 걸 인정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뭔가 선을 남기고 싶다라는 욕구가 끊임없이 있고 그 선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남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응원을 하겠고 또 저희도 이렇게 이런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어떤 선을 그어야 될지 또 많이 대화를 나눠봅시다. 좋네요. 클로징이 좋네요. 저는 나이 먹는 게 요즘 좋다고 느끼는 점의 하나는 나이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근데 동시에 옵션도 적어져요. 그러니까 즐겁게 옵션이 많이 적어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적어지잖아요. 내가 이미 한 거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 옵션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하나가 좋고 또 다시 하나는 시간이 빨리 가니까 내가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빨리 써요. 긴 시간에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옛날 같았으면 여기까지 도달하게 생각하지 못했어. 진짜 오래 걸린 느낌인데 그냥 지속한다는 행위만 해놓으면 축적이 돼버렸어요. 3, 4년. 맞아,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관점이 생기니까 나이 먹는 게 좀 좋더라고요. 빨리 가는 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클립을 찍고 있었는데 어느새 작업이 돼버리는 느낌. 그래서 무조건 어떤 지속하기 위한 루틴이 강제된 루틴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쾅을 하면서 만화를 어쨌든 2주에 뭐 5페이지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만듭시다. 그럽시다. 너무 공감가는 얘기. 재밌네요. 하고 싶은 얘기하면 끝도 없이 막히면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종종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번씩 뭐 보고 얘기해도 좋고 저희는 좀 되면은 게스트들을 섞을 예정이에요. 섞어도 좋고 일단은 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 한 30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아쉽지. 그러니까 아쉬운 분들 끝내고 네. 뭐 한 번에 다 쏟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하시죠. 네,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영화 얘기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좀 컨텐츠가 영화 얘기가 안 들어가서 인적으로 괜찮을지. 사실은 저는 영화 그 자체보다 영화 통해서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영화 자체도 뭐 영화는 평론가들이 하니까 시네이 많이 하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엄청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영화라. 오늘 저는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신이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좀 즐거웠고요. 근데 저는 의심과 확신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의심이 강해지면 확신이 과해지면 자의식 과잉만 되고 의심이 과해지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 두 개가 진짜 적절하게 배합이 되면서 의심을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좀 잘 섞어서 우리가 잘 해보면 좋겠다. 저는 좀 의심도 하고 그러면서 좀 내뱉고
의심 속의 확신들을 하시면서 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도 아멘. 맞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